아유, 반갑습니다. 보자. 저번 시간에 이제 루이스 구조 관련해서 그 공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공명을 영어로? 공명을 영어로? 주용 읽으세요. 시작. 리소. 그러니까 S 여기서 즈 발음. S가 모음 사이에 있으면 즈 이런 발음이 많이 난다고. 레조넌스 알겠죠? 정말. 가은이 형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지. 이게 공명 알겠죠? 제후 그죠? 제후 레조넌스 알겠죠? 저번 시간에 레조넌스 얘기를 했었는데 관련해서 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라 라고 해가지고 교재에 있는 8번하고 9번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는데 뭐 이거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뭐 공명구조냐 아니냐를 묻는 건데 이때 이 둘은 공명구조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질문을 해가지고 풀어드리는 거예요. 질문할 것 같거든요. 이 둘은 공명구조입니까 공명구조 아닙니까? 제후 이 둘은 공명구조예요 공명구조 아니에요? 아닐 것 같아요? 오 좋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저기 혜성이 이건 공명구조입니까 아닙니까? 알겠어요. 알겠어요. 루시야 가방 열렸어요. 그래. 그래. 루시 이 둘은 공명구조예요 공명구조 아니에요? 이 둘은 공명구조야 공명구조 아니에요? 이거 둘 에요 아니에요? 공무조예요? 알겠습니다. 재우는 아니라던데. 둘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세요 빨리. 그래. 좋아요. 자 주용 이 둘은 공명구조예요 공명구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정답이 그래서요? 그렇구나. 그래.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옳은 공명 구조의 조건 하면서 뭐 이렇게 뭐 그 다음 자리로 뭐 뛰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건 약간 그 다음 원리라고 얘기했던 그거는 좀 응용에 가깝고 그래서 가장 공명 구조 관련해서 기본적인 거는 이거예요. 공명 구조가 나타날 땐 자 시그마 결합 어떻게 돼야 돼요? 시그마 결합 그대로 해야 되죠. 두 번째 파이 결합은 뭐예요?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이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자 그러면 이 양쪽이 공명구조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사실 딱 바라보면은 뭐가 그 똑같은 부분이 있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사실 똑같은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어디가 달라지냐면 바로 잘 안 써지냐. 여기 그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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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과 결합선 하나 이 부분과 결합선 하나에서 뭐가 살짝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여기서 그냥 내가 파란색으로 그린 건 다 무슨 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파란색으로 그린 건 모두 다 시그마 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왜냐면 단일 결합이면 단일 결합이면 무조건 시그마 결합이고 이중 결합이면 둘 중에 하나가 파이 결합이니까. 자 그러면 그 외에 내가 빨간색으로 짝대기를 더 긋는 요런 거 요거 이거
이거, 요거. 요런 거는 파이 결합일 거고, 그죠? 그죠? 그러면 색깔 표시해 놓은 거 보면 여기 잘 보시면은 파란 건 시그마 결합이고 빨간 건 파이 결합이니까 시그마 결합 안 변했고 파이 결합만 변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시그마 결합은 어떤 시그마 결합이냐면 나와 있는 구조의 모든 시그마 결합을 뜻하는 거예요. 이중결합 어쩌고 저쩌고 그거와 별개로 나와 있는 구조에서 모든 시그마 결합이 공명구조에서는 절대 변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탄소, 여기 있는 이탄소, 이 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점이라고 하면 이게 이 탄소하고 수소를 생략해서 그리는 그림 표현이라고 했었죠, 이게.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탄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는 탄소 몇 개를 생략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탄소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탄소 하나가 원래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근데 탄소는 옥텟을 만족하려면 결합선이 몇 개 나와야 돼요? 4개 나와야 돼요. 4개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4개 나와야 되니까 이탄소 입장에서는 결합선이 몇 개만 그려져 있어? 하나만 그려져 있지. 그럼 이탄소에는 수소가 몇 개가 붙어 있다는 얘기야? 3개가 붙어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럼 이 탄소 주변에 수소를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보자고. 자, 그럼 예를 들어 이탄소에는 이미 결합선이 몇 개 그려져 있어요? 이미 이탄소에는 결합선이 2개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2개가 그려져 있으면 결합선이 몇 개가 더 모자라요? 2개가 더 모자르지. 어쨌건 탄소는 결합선이 4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탄소에는 수소가 몇 개가 더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2개가 더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뭐 뜻인지 아시겠어요? 혜성아 이해했어요? 예술아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 그럼 이 양쪽은 공명구조예요? 공명구조 아니에요? 공명구조가 아니라는 거겠죠? 왜? 이런 단일 결합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이거 시그마 결합이잖아. 근데 이 탄소에는 수소가 시그마 결합으로 몇 개 붙어 있어요? 3개 붙어 있는데 이 탄소에는 수소가 시그마 결합으로 2개 붙어 있죠. 같아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뼈대 구조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달라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이탄소, 여기 이탄소. 자, 주용 이탄소에는 수소 몇 개 붙어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이미 결합선이 3개가 그려져 있으니까. 반면 이탄소에는 수소가 몇 개 필요해요? 수소가 2개가 필요하죠. 그래야 이탄소가 옥텟을 만족할 테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미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탄소도 뭐가 달라졌어요? 붙어있는 수소 개수가 달라졌죠. 붙어있는 수소 개수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공명구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공명구조가 아니고 이 둘의 관계는 화학 반응이에요. 아예 어느 위치에 있는 그 시그마 결합이 다른 위치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화학 반응이에요. 이런 건 공명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특히 이런 식의 어떤 원소가 그대로 다른 위치로 예를 들면 이제 묘하게 잘 보세요. 근데 양쪽은 질량 보존이 맞아요? 질량 보존 달라요? 양쪽은 질량 보존은 정확하게 맞죠. 둘의 분자량은 어떻겠어요? 둘의 분자량은 완벽하게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여기 지금 표시해 놓은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도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양쪽은 질량이 완벽하게 같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수소가 마치 여기 있는 수소가 마치 이쪽으로 이동한 것 같은 뿅 하고 이렇게 이동한 것 같은 묘한 이런 반응이 일어났죠. 보이시죠? 이런 타입의 반응을 뭐라고 부르냐면 리어레인지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유기화학에서 굉장히 뭐냐면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의 반응을 리어레인지먼트라고 하는데 뭐 당장 여러분들이 뭐 유기화학을 배울 건 아니니까 뭐 말이나 하나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가 아니다? 공명구조가 아니다. 왜?
시그마 결합이 불변이에요? 시그마 결합이 변한 거예요? 시그마 결합이 변한 거라서. 뭔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건 질문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질문 안 했는데 한 명 다 했어요. 누군가가 했어요. 그럼 그 누군가 질문해준 그 친구는 어떤 친구란 얘기겠어요? 성실히 문제를 풀어봤던 친구란 얘기겠죠. 그래서 내가 그 카톡에 이게 뭐냐면은 내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예, 말씀한 거지. 그래서 그 친구 내가 칭찬해요. 알겠죠? 예솔이 이거 안 해봤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 예솔이 이거 안 봤죠 이거? 그러면 되겠어요 예솔아. 이 문제 이거 풀어보라 했는데 안 풀어봤죠? 그거 재우 이거 풀어봤어요 안 풀어봤어요? 안 풀어봤죠? 둘이 똑같네. 결혼해. 둘이 똑같이 그럴 거면은 재우 화났어요? 화났어요? 아니, 내가 둘이 결혼하라 그래서 화냈어요? 그러진 않아요? 예솔아 많이 불쾌해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재우 화난 표정인데 표정이 화난 표정이. 그래요. 네. 그래. 자, 어쨌건 이거 풀어봤어야지. 알겠죠? 잘했습니다. 자, 저 공명구조 됐고 그 다음 자 교재를 쫙 넘기면은 5.7 여러분 그 사주 어떻게 돼요? 사주가 뭐예요? 사주가 뭐예요? 사주가 뭐예요? 생, 년, 월, 일 이거를 사주라고 하거든요. 몇 년도에 태어났냐, 그러니까 월일 시. 그래서 태어난 해, 달, 일, 시. 그래서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몇 월 달이냐, 며칠에 태어났냐, 몇 시에 태어났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를 이제 사는 숫자 4를 얘기하는 거고, 이 주자는 무슨 주자예요? 주자 무슨 주자예요? 이거 사람들 모르더라? 기둥이야 돼. 기둥 주자예요. 기둥주. 알겠어요? 그래서 왜 그 성형 시술 중에 필러 넣는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필러? 왜 나이 들면 얼굴에서 지방이 빠져가지고 이런데 필러를 넣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제가 필러 맞는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재우가 사는 세상과 저기 이제 뭐냐면은 저기 한비가 사는 세상은 다른 세상인 거지. 저 한비야 필러 맞는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걸 봐봐.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대에 살아도 뭐냐면은 저 사람의 세상과 이 사람의 세상 완전 다른 거야. 마치 뭐처럼 본딩 엔타이 본딩처럼. 이게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같은 시간대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처해져 있는 문화, 계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거에 따라 세상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제우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희한하죠? 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신기하죠? 네, 어쨌건. 그래서 가은이도 필러 알죠? 그렇죠. 자기도 필러 알죠? 그래. 그다음에 은희도 필러 알죠? 필러 알죠? 그치. 이상하게 여학생들은 다 아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여러분들처럼 아직 애기들은 이렇게 얼굴에 지방이 좀 있어서 얼굴에 이렇게 이렇게 뽕뽕뽕 하나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나처럼 할아버지가 되면 이렇게 얼굴에 지방이 빠져가지고 얼굴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제 이게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안 이뻐 보인다고 해서 여기에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데 가서 시술을 만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이제 필러 좀 놔주세요. 그러면 거기 피부과나 성형외과 선생님은 네, 한 방에 얼마입니다. 해가지고 이게 이런데 이렇게 뽁뽁뽁 놔주면 이게 얼굴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거든. 무슨 말 이렇게 되거든. 재우야 그런 세상이 있어. 알겠어요? 재우야 알겠죠? 처음 들어보는 세상이죠. 그렇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이때 이 필러가 뭘까요?
예솔아 필러가 뭐예요? 필러 영어 철자 영어로 쓰면 호주. 절대 모르 절대 모르. 이제 필러 영어로 쓰면 뭘까요? 필러. 루시 호주 출신. 아 루시 호주 사람이에요? 아 진짜로요? 그럼 캥거루랑 달리기 시합 해봤어요? 아니 호주 사람 호주 완전 좋다. 호주. 그럼 캥거루 만난 적 있어요? 네. 진짜로요? 그럼 캥거루가 막 사람 보면 발차기 하고 때린다 그러는데 막 진짜 그래요? 네. 그렇구나. 캥거루 무서워.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루시가 더 무섭습니다. 뭐라고? 루시가 더 무섭습니다. 루시가 되게 무섭다고요? 루시가 캥거루보다 더 세요. 그래요? 캥거루 맞다기. 어쨌든 좋아. 그래? 좋아. 그럼 이제 방금 그 뭐냐면 루시는 방금 충격받았으면 제정신이 아니고. 자 지금 가오나 필러 이거 철자 뭐야 철자? 철자가 뭘까요? 몰라? 은희야 이거 철자가 뭘까? 잘 몰라. 자 우리 저 전문가 한비 이거 몰라요? 철자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예요. 뭐 사람 잘못 알고 있길래 이게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디에 뭔가를 채운다. 채우는 게 아니고요. 필러의 뜻은? 그러니까 필러가 아니고 얘는 필러예요. 필러. P라고 이거. 이 뜻이 뭐게요? 기둥이에요. 기둥. 즉 뭐냐면 특별한 케미컬들이 어디에 들어가면 딱딱하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케미컬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딱 주입하면 걔네들이 그 뭐냐면은 고분자 화합물을 이루면서 선형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그 케미컬들이 있어요. 그걸 피부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럼 이게 꺼져 있으면 피부와 피부층이 이게 만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기둥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있는 피부층 안에 이렇게 기둥을 넣어서 이렇게 띄우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 뭐냐면은 얘 이름을 필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게 육교 같은 데 가면 육교에 이런 게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이 기둥에 뭐 쓰여 있게요? 기둥에 P1, P2, P3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육교 밑에 육교 밑에 이게 지나가면서 이 다리가 깜짝아. 가방 하나 좀.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네. 아이고 깜짝아. 그래. 아니야. 조심하세요. 그래. 잠깐 일로 와봐. 친구 일로 와봐. 자기 경남고학부 학생이죠. 몇 학년이죠? 1학년. 여기 3학년 언니 오빠들이. 자 인사. 연연 아니에요? 그렇지. 인사. 안녕하세요. 그렇지. 그래. 그렇지. 아니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선배님 보면 막 깍듯하게 인사하고 그랬거든요. 나는 부산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부산 갖고 나왔는데 나도 기숙사 생활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나 때는 1학년부터 3학년 모든 전교생의 이름을 다 알았어요. 딱 지나가면 선배님이다 후배님이다 다 알아. 그럼 딱 지나가면 선배님 지나가면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막 그랬다고. 근데 요즘은 다 쌩까고 다닌다며. 인사해요? 그래요? 좋아요. 혜성이 누구한테 인사하는데요? 그럼 한비한테 인사해요? 그럼 한비 보면 쌩까요? 그래서 이런 육교 밑에 다리에 보면 다리에 이렇게 P1, P2, P3 쓰여 있다고. 진짜예요. 네. 이때 이 P가 무슨 P? 필러. 무슨 말 알겠어요? 그 필러를 한자말로? 한자로 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4주는 4개의 기둥이라는 얘기겠지. 바로 뭐? 사람의 삶을 떠받치는 4개의 기둥.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거를 4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왠지 뭔가 학문적 체계가 나 약간 사자 느낌이 나. 사자 느낌이 나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뭔 개소리야?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체계냐면 송나라 때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송나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한 1000년 전에.
송나라가 이제 그때 아마 그 중국 저기 중원 대륙에 별의별 전쟁이 많아가지고 여러 무슨 이렇게 막 제자 백가시대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왕조가 있다가 서로 전쟁에서 없어지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게 딱 진정이 될 때가 송나라인데 송나라 직전까지가 그 중원 대륙이 엄청 혼란스러울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막 어느 날 왕이랍시고 귀족이랍시고 막 행세하고 다니다가 전쟁 나고 반란돼 가지고 막 노비가 되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루 아침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봐온 거지. 그래서 야 사람의 인생이 알 수가 없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대통령이었는데 오늘 내란범 돼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 세상이 그렇잖아.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자기가 영원히 잘해먹을 줄 알았겠지. 그래서 자기 집무실에 막 자기 집무실에 그 뭐냐면 그 뭐 만들어 놨더라? 어제 뉴스 못 봤어요? 어제 뉴스에 그분 집무실 옆에 사우나하고요 호텔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술 먹고 들어와서 사우나하고 거기서 침대에서 들어 누워 자고 이런 공간을 대통령 집무실 옆에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그게 어제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와 참 대통령이 되니 좋구나 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뭐 여하튼 그러니까 사람 삶이라는 게 이게 예측 가능해요. 이 사람 삶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걸 옛날 송나라 학자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송나라 학자들이 그 예전에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람 1000명의 인생을 일종의 그 인류학적으로 조사한 거예요. 1000명의 샘플을 가져다가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인생을 살았고 쫙 조사를 한 거예요. 그냥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조사한 거를 그냥 조사로 끝내서는 안 되고 조사한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조사한 거를 이렇게 어떤 논리 체계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될 거잖아.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지?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연월일 그때는 3주였어요. 3주 체계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꼴랑 인간 1000명의 샘플을 가지고 세 개의 논리 구조로 정돈을 한다. 예외가 많이 발생했겠어요? 잘 맞아 떨어졌겠어요? 예외가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1000명에서 송나라 사람들이 학자들이 샘플을 10,000명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논리 체계를 하나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주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이 사주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되게 되게 무슨 귀신이나 미신 같은 거 같아요? 아니면은 요즘 하는 학문 체계랑 비슷해요? 요즘 하는 학문 체계랑 똑같아요. 좀 무슨 말이냐면 실험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쌓아서 어떤 가설에 맞추어서 가설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F=ma 이건 미신이에요, 과학이에요? 이건 과학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F=ma가 왜 우리에게 가치를 주는 거예요? F=ma는 얘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죠. 얘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물리책 아무리 뒤져보셔도 얘 증명하는 건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뉴턴의 뭐예요? 뉴턴의 가정이에요. 뉴턴이 이 식을 인정하면 뭐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케플러의 화성운동 법칙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지 이게 진짜로 맞냐 틀리냐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 만약 전 우주에 진실이 있는데 그 전 우주의 진실이 만약 F=ma 1.00078승 이게 전 우주의 진실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끄트머리에 붙은 이걸 인간이 논리 구조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이게 진짜 논리 구조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실험 오차인지 인간은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에요. 그냥 일종의 가정이라는 거죠. 그럼 그 가정에 기존 실험 데이터를 적용을 해봐서 오, 잘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괜찮은 가정이겠구나.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것도 여기까지만 보면 기존 학문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랑 똑같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생각 안 해봤죠? 그러면 나 같은 과학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사주팔자 믿어라 그런 얘기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그런데 이 지식하고 이 지식은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결정적 차이가 있죠? 이게 학문화되는 과정과 이게 학문화되는 과정은 같아요. 같은데 결론은 달라져요. 왜? 바로 이 학문적 체계는 민주적이에요. 그런데 이 학문적 체계는 뭐하다? 이 학문적 체계는 비민주적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가정으로 설명해 볼 수 있는 현상은 전 인류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전 인류가 따로따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지위, 고하, 권력 관계와 무관하게 이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인간이 동일하게 경험하죠. 그러니까 이 수식은 인류 전체가 동일하게 그 효과를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수식은 민주적인 거예요. 이 논리 구조는. 그런데 이 논리 구조는 민주적이에요, 비민주적이에요? 매우 비민주적인 형태로 바뀝니다. 이 지식이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몇몇 권력자들, 몇몇 부자들이 이 지식을 독점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식을 굉장히 편협한 상황에서 적용하는 논리 구조로 얘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거기에 약간 미신적 요소도 넣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지식에 접근 가능한 사람과 접근 가능하지 못한 사람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지식이 옳으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 지식에 접근 가능한 사람들만 특수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비민주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 비민주적 지식의 또 하나의 현상이 바로 종교예요. 종교적 지식이 굉장히 비민주적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 교회나 성당 요즘은 없는데 만약에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가서 여러분 절에 가서 스님하고 나는 평등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씨알이나 맥히겠어요? 저기 성당 옆에 교회 있잖아. 교회 가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내가 하는 얘기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얘기하면 씨알이나 맥히겠어요? 여기 성당 가서 신부님 있잖아요. 신부님한테 신부님 하나 마리아가 애기 뵀는데 처녀가 애기를 뵀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얘기하면 그 씨알에 맥히겠어요? 안 맥혀요. 왜? 그곳의 지식은 비민주적이니까요. 뭐가 알겠어요? 뭐라고? 어른이 된다고요? 뭐라고요? 불교. 아닙니다. 잘 모르네. 자기 절에 안 다녀봤죠? 가봤어요? 이게 또 절하면 또 박점례 여사거든요. 박점례 여사. 내 엄마요. 내 엄마가 그 절에 갖다 바친 돈만 수천만 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거기 있는 땡중들한테 막 절하고 돈 갖다 바치고 그럼 그 돈 왜 엄마가 나한테는 안 줘? 왜 나한테는 안 주고 그 땡중한테 돈 갖다 바쳐? 아니지. 권력 관계가 다른 거예요. 적어도 박점례 여사한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절 같은 데 가서 스님한테 대들어봐라? 쫓겨나.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지식은 비민주적 지식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가 틀리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틀리게 얘기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반박했다고 쳐요. 그 내용이 논리적으로 명백하게 틀렸는데 내가 선생이라는 권위로 막 짓눌러.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끝나는 거야 그냥.
이런 게 민주적 지식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됐건 인간이 학문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만들어내는 방식은 비슷해요. 그냥 어떤 몇몇 실험 데이터나 경험적 현상들이 있을 때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이 학문을 만드는 방식인데 그 학문이 그 토대 자체가 비민주적이냐 민주적이냐가 그 학문의 영속성을 뭐냐면 결정짓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내 난데없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루이스 구조잖아. 그럼 루이스 구조의 핵심은 뭐예요? 루이스 구조의 핵심은 무엇을 잘 만족하는 거예요? 옥텐 룰이죠? 화학 결합이 일어날 때 특히나 공유 결합 같은 게 있을 때 최외각 전자 전체 개수가 몇 개? 8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옥텐 룰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옥텐 룰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제 뭐냐면 이거죠. 전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가 뭐 창조주를 가정하는 사람도 있고 안 가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하기 편하니까 그냥 창조주라고 합시다. 창조주가 오늘 우주를 하나 만들어야지. 근데 오늘 몇 개짜리 우주를 만들어 볼까?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왠지 7도 아니고 9도 아니고 8이 땡기는데 뭐 이러면서 우주 만들었을까요? 예수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알게 뭐예요? 뭐 뭔지 알겠어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 이건. 뭐 뭔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즉 옥텟 룰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가정이라고요. 가정. 잘 존재할 수 있는 몇몇 분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지. 뭐 뭔지 알겠어요? 그럼 아까 원래는 3주였다 그랬잖아요. 3주인데 예외가 많아서 4주로 만들었다면서요. 사람이 학문을 만들어내는 체계는 똑같다는 거예요. 옥텟 룰을 처음에 확립을 해서 설명했을 때 설명이 잘 되는 애가 있고 잘 안 되는 애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학문에 이렇게 뭐냐면 인식 범위가 넓어질수록. 그러면 그럴 때 사람은 어떻게 한다? 3주를 4주로 만들었다며. 3주를 4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옥텟 룰도 거기에 개념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건 자연과학이 됐건 사회과학이 됐건 뭐 미신이 됐건 종교가 됐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체계를 넓혀가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 또 생각해봐. 꼴랑 숫자 8 이게 전 우주를 지배하는 기본 원리일까요? 뭐 중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들 숫자 8 좋아하는 거 알죠? 그거 알아요? 중국 사람도 숫자 8 좋아하거든요. 이게 8이 중국말로 복자인가? 복자인가랑 발음이 비슷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 8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 뭐냐면은 그 민간 뭐 신앙이 있어서 중국어에서는 8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넘버에 8888 이렇게 있는 자동차 넘버 있죠. 이거 자동차 넘버만 한 20억 넘어요. 네, 그래서 중국 부자들에 보면은 자동차 넘버에 8이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거래가가 수억이 넘거든요. 중국이니까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항상 사람들은 민간 신앙이라는 게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번호판에 8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럼 우리가 뭐 중국 사람도 아니고 뭐 숫자 8이 뭐라고 뭐 8로 전 우주를 설명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증명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면 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예외적인 현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 예외적인 현상이 생겼을 때 뭘 만들어? 추가적인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뭐 사주 믿으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나 사주 믿어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 안 믿어. 예외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비민주적인 체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삶에 적용하기는 힘들어. 알겠죠? 근데 사주를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사주라는 체계를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사주라는 체계를 아는 게 좋아요. 왜? 사주라는 체계는 우리 삶에 영향을 주거든요. 왜 줄까요? 사주라는 체계는 우리 삶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준다니까요. 왜 줄까요? 왜 주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주를 발전시킨 게 누구라고요? 권력자들. 사주라는 체계를 발전시킨 게 권력자들이에요. 여기서 권력자들이라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정치 권력자들, 경제 권력자들. 그들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때 사주 체계를 많이 써요. 그럼 여러분, 정치 권력자나 경제 권력자들이 결정한 결정은 우리에게 영향 줘야 안 줘요? 강력하게 주죠. 그럼 사주가 우리 인생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주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몇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적 삶에서 사주를 믿어라가 아니에요. 그런 걸 믿어라가 아니라 그런 걸 믿는 이상한 집단들이 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매우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이상해요? 이상하잖아. 그런 현상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하겠어요? 그것에 대한 걸 알고 있으라고. 사주를 믿어라가 아니라 아, 세상이 좀 이상한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인식해 두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건 요거. 그러면 첫 번째 일 뭐가 얘기하죠? 부르부르부르부. 짜잔. 자, 숫자 8은 딱 봐도 짝수죠. 근데 전자가 만약에 홀전자로 나타나 버리면은 그거는 짝수를 어떤 식으로 하건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NO 이런 애죠. 자,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제 루이스 구조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누가 보는 거지? 동영이. 동영이 좋아요. 자, 예, 루이스 구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질소하고 산소가 이중결합, 그리고 요렇게. 이게 NO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자, 질소에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죠. 산소에는요? 6개가 있죠. 5 더하기 6 하면 11이죠. 자, 여기 최외곽 전자 11개 있나요? 하나, 둘, 8, 9, 10, 11.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NO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라고 하면 사실 그리라고 안 하는 게 좀 많이, 왜냐면 어차피 옥텐룰 잘 만족 안 하니까 굳이 그리라고 안 하는 경우가 흔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산소 보이죠? 산소. 산소는 뭘 이루게 되어 있죠? 산소는 옥텟을 이루게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유는? 자, 질소는 지금 옥텟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홀전자가 있으니까 만족하지 못하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전자가 총 홀수밖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산소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옥텟을 만족하게 그리셔야 돼요. 이유는? 이유는? 그렇지. 바로 얘는 전기 음성도가 뭐하죠? 크기 때문에 자기는 옥텟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전자를 획득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외적 구조에서도 산소는 웬만하면 옥텟을 만족시켜 그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모든 문제에서는 산소는 무조건 옥텟을 만족합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NO2. 자, 얘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됩니까? 저번 시간에 리간드 얘기를 할 때는 NO2 마이너스 이걸 그렸었거든요. 저번 시간에는. 기억나죠? NO2 마이너스 루이스 구조는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NO2-의 루이스 구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서 NO2 분자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라 라고 하면, 자, NO2-에서 이 산소의 형식자는 얼마죠? 이 산소 형식자는 1-죠? 질소 형식자는 0이죠? 산소 형식자는 0인데 NO2 분자를 그리라고 하면,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때 전자를 여기 하나만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 어디에 있는 전자를 제거한다? 질소에 있는 전자를 띄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NO2의 루이스 구조가 되는 거죠. 이때 형식전화 따지면 이 산소 형식전화는 1-죠. 이 질소 형식전화는 어떻게 되죠? 이 질소 형식전화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게 NO2 분자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도 항상 지켜야 되는 거, 짜잔, 짜잔. 요 두 산소 뭐 만족하고 있어요? 옥텟. 옥텟 잘 만족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식으로다가 홀전자, 지금 여기 홀전자가 어디 나타나냐면 여기도 홀전자가 나타나고 여기도 홀전자가 이렇게 나타나죠. 저렇게 홀전자가 나타나는 화학종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바로 레디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전자가 보여지는 저런 구조를 레디컬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정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 해줄게요. 준다. 자, 두 번째는 자, 아까는 전자가 몇 개가 있을 때, 홀수개로 있을 때 루이스 구조적 설명이 잘 안 맞아 떨어진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예 전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전자가 별로 없는 경우가 또 하나 이제 루이스 구조로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BH3. 자, 이 녀석은 저번 시간에 슬쩍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름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이거 언제 썼다고? 이거 언제 썼다고? 되게 늦었대. 모레인. 그렇지. 보레인. 그래서 그 나치가 그 유대인하고 이 소수민족들을 학살할 때 썼던 독가스 중에 하나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그렇지. 한비 기억나요, 안 나요? 한비 있었을 때 했던 얘긴데 내가. 그지? 그래.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자인데, 근데 얘가 독가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는 산업적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공장에서 실제로 엄청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보레인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생산 유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길거리에 보레인 싣고 돌아다니는 큰 이런 탱크로리 차들 지금도 돌아다녀요. 이게 산업적으로 이게 되게 가치가 있는 물질이긴 하거든요.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얘 루이스 구조 그려라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립니까? 짜잔. 짜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죠. 자, 원래 붕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죠? 붕소는 최외곽 전자가 3개죠.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수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죠? 수소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씩이잖아요. 하나씩. 그래서 전자를 아무리 끌어모아 봐야 총 몇 개예요? 전자를 아무리 끌어모아 봐야 총 6개밖에 안 되죠. 그럼 전자가
총 6개밖에 안 되니까 숫자 8을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예 전자계수가 없으면 뭐 루이스 구조를 어떻게 그려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스 구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옥텟 룰 위에 이렇게 확립이 된 거라서 이렇게 전자가 8개 미만으로 있는 것에서는 뭐 당연히 만족을 할 수가 없겠죠. 알겠죠? 근데 이 보레인이라고 하는 녀석은 좀 특별함이 있어요. 또 어떤 특별함이 있냐면 이 녀석은 이합체, 영어로 다이머라고 합니다. 이 보레인은 이합체를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화학 반응이 하나 있을 수 있냐면 짜잔, 요런 반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평형상수마저 알려져 있는데 평형상수가 대략 10 이 정도 됩니다. 그럼 평형상수가 10이니까 이렇게 꽤 잘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꽤 잘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은 B2H6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B2H6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과거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에 학교 학습지에 이게 나오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얘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붕소가 2개죠? 수소가 무려 이제 뭐 보시다시피 6개가 있잖아요. 6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소 6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붕소 2개, 수소 6개. 여기 됐지?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렇게 요게 바로 B2H6의 이합체의 루이스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뭔 말인가 싶겠지만 그냥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럼 이 녀석의 구조를 살짝 한번 보면, 자, 여기서 최외곽 전자 총 몇 개죠? 몇 개 있어요? 몇 개? 하나, 둘, 셋, 넷, 6개 있죠? 6개. 맞나요? 혜성아 맞아요? 그러면 얘는 최외곽 전자가 여기는 총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는 최외곽 전자가 총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총 12개가 있어야 되겠지. 왜냐면 딱 더블링이 된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화학결합에 최외곽 전자 12개를 배치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붕소수소 결합에 우선 2개씩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공유결합이 되려면 전자가 쌍으로 있어야 되니까. 맞죠? 맞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시겠죠? 그러면 전자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잖아요. 전자가 4개 남았는데 설명해야 되는 결합선은 몇 개가 남았어요? 4개가 남았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각 붕소와 수소는 홀전자 결합을 하게 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묘한 요런 수소를 무슨 수소라고 부르냐면
브리드징 수소라고 합니다. 브리징 수소라고 해요. 자, 원래 브릿지의 원래 뜻은? 브릿지의 원래 뜻은 다리, 아시겠죠? 다리. 뭐냐면 양쪽 붕소를 연결해주는 다리처럼 역할한다고 해서 브릿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B2H6에서 나타나는 희한한 현상인데, 자, 여기 지울게요. 지우다. 가은아,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좋아. 자, 그럼 여기에서 묘하게도 바로 이 보레인의 이합체 등에서 이제 주로 나타나는 저 브릿징 수소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얘들의 특징은 우선 첫 번째일 홀전자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분형입니다. 구분형입니다. 여기 지금 수소를 기준으로 각도를 어떻게 그려놨어요? 직선이 아니라 이게 꺾여 있게 그려놓았죠? 구분형으로 그려놓았죠? 그래서 이게 보레인의 이합체의 구조인데, 내가 이 설명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중요하다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설명 시작하기 전에 아 이게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내가 이거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안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학교 학습지에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왔었는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지금 이거 왜? 정답! 브릿징 수소라는 이 현상은 왜 그런지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 나겠죠? 현상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논리 구조로 설명을 못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지금 공부하는 게 뭐 노벨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다 뭐만 배우는 거예요? 확립되어 있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왜 아시겠죠? 근데 이건 아직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고. 그럼에도 작년까지 학교 학습지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뭐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다만 확립이 안 돼 있어도 요 둘에서 시험에 낼 수 있는 건 있어요. 확립이 안 돼 있어도요. 그림을 딱 그려주고 자, 이합체를 이루면 좀 이런 이상한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되겠니라고 어떤 사실을 물을 수 있는 건 있어요. 자, 뭘 물을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 이 모노머로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단위체로 있는 상태는 붕소를 중심으로다가 이 각도가 당연히 몇 도겠어요? 자, 이게 단위체로 있는 경우는 여기가 120도일 거 아니요? 맞아요? 그럼 얘는 붕소를 중심으로 무슨 구조가 나타나겠어요? 딱 이게 평면 구조가 나타나겠지. 맞아? 그러면 VS EPR을 적용을 하면 여기에 평면 구조가 나타나고 120도니까 이때 이 중심 원소의 혼성 오비탈은 뭘까? sp2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면 구조의 결합각 120도면 sp2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됐죠? 자, 그런데 왜 이런 기가 막힌 브릿징 수소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몰라도, 그건 왜 그런지는 몰라도 얘를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결합선을 잘 봐요. 이렇게 뭐 홀전자건 전자쌍이건 이렇게 실선으로 그린 건 기하학적으로 이 결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실선으로 그린 건. 실선으로 그린 건 이 결합선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내가 그려놓은 거예요? 바로 이 칠판 평면에 수소, 붕소가 딱 평면에 원자핵이 딱 배치가 되어 있는 거라고. 그거에 대해서 진하게 그린 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진하게 그린 건 앞으로 튀어나온 거고, 점선으로 그린 건 뒤로 들어간 걸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제 모양이라면
이 붕소를 중심으로 뭐가 나타나겠어? 붕소를 중심으로 뭐가 나타나겠어? 네 개의 수소를 연결을 지으면 이게 전자 쌍으로 결합하고 있는지 홀전자로 결합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기하학적으로 뭘 이루겠어? 사면체를 이루겠지? 맞아요? 사면체를 이루겠죠? 그럴 땐 혼성오비탈이 뭐예요? 사면체를 이룰 땐 혼성오비탈이 뭐예요? sp3. 알겠죠? 이건 물을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브리칭 수소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가 없고요. 구조를 준 다음에 혼성오비탈이 뭔지는 얘기할 수 있어. 알겠죠? 이런 정도는 같이 기억을 해두시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제목을 뭐라고 쓸까? 좀 묘한 말을 쓰는데 뭐 이런 이상한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뭐냐? 옥텟 초과하는 전자배치요. 옥텟을 넘어서는 전자배치. 그걸 이제 원자과 전자 확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 이 원자과 전자 확장이 돼서 옥텟을 초과하는 분자는 억수로 많은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분자가 바로 SF6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럼 이 SF6의 구조를 루이스 구조로 어떻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얘를 양자역학적으로 전자 배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동시에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요 얘기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는 혼성오비탈 이론을 한꺼번에 설명하는 주제로 내가 그냥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설명하면서 혼성오비탈을 같이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렇죠? 요 논리는 앞으로 써먹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요 내용부터 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판실 됐어. 좋아. 그래. 오, 너무 많이 찍었어. 57.